야, 이 시댁돈 훔쳐다 친정 갖다 바치는 도둑년아. 내 돈 빼돌려서 니년 애미 칠순 잔치에 써? 오늘부로 이 집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우리 아들 집에 발들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심지어 한숨조차 쉬지 않았다. 결혼 3년 차 8억 원짜리 전세금도 내 돈으로 마련했고 집안을 채운 최고급 가구들도 전부 내 신용카드를 긁어 샀다. 월급 300만 원이 전부인 그 마마보이 남편 놈은 숟가락 하나 자기 돈으로 산 적이 없었다. 자기 아들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하시니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드려야지. 나는 아주 평온한 상태로 프리미엄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VIP 전용 상담 맞나요? 네, 지금 당장 마포구 아파트로 사다리차 한 대 보내주세요. 벽지 뜯어내는 것만 빼고 제 소유로 된 물건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빼주세요. 구독을 누르시고 주인공이 어떻게 시원한 반격을 펼치는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어록의 빨간불이 3번 깜빡이더니 찢어질 듯한 경고음을 뱉어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내 손이 허공에 멈췄다. 손가락은 여전히 마지막 번호를 누르던 자세 그대로였다. 내 움직임이 멈추자 복도의 센서 등이 툭 하고 꺼졌고 사방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 발을 들어 구두굽으로 바닥 타일을 한번 탁 하고 치자 머리 위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며 다시 불을 밝혔다. 비밀번호 56. 나는 점점 불빛이 꺼져가는 숫자 패드를 가만히 응시했다. 사흘 전 친정엄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짐을 챙겨 제주도로 떠날 채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때 시어머니 이 여사는 바로 이 현관 타일 위에 선 채로 팔짱을 꽉 끼고는 내 손에 들린 항공권을 노려보며 입꼬리를 아래로 삐죽하게 내리깔았다. 출가 외인이 무슨 돈을 이리 펑펑 쓴대. 참 철딱서니하고는 위 여사는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슬리퍼를 직직 끌며 거실로 돌아갔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숫자 패드를 다시 터치해 깨운 뒤 동작을 늦추어 숫자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보았다. 여전히 빨간불이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바퀴가 타일 위로 반뼘쯤 밀려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지지직거리는 기계음이 지나간 후 주름이 가득한 이 여사의 얼굴이 화면 한가운데 나타났다. 그녀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저 화면 너머로 나를 노려보기만 했다. 어머니, 저예요. 나는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비밀번호가 안 맞네요. 내년이 뻔뻔하게 어딜 기어들어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꽤 컸다.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좌우로 굳게 닫힌 이웃집 문들을 한번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물었다. 너처럼 손버릇 나쁜 년이 무슨 낯짝으로 거기 서 있냐고 이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치솟았다.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도 현관 안쪽에서 꽥꽥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내가 거실 서랍장에 둔 생활비 200만 원이 없어졌어. 요 며칠 집구석에서 그 서랍건 들인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너 그 돈 빼돌려서 니년 애미 칠순 잔치에 갖다 바쳤지?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화면 속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200만 원이 사흘 전에 내가 그 서랍을 열긴 했다. 데일밴드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 저 어머니 돈에 손댄 적 없습니다.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하시죠. 문을 열라고? 기가 막혀서 이 여사는 화면 속에서 코웃음을 치더니 인터폰 패널을 쾅 하고 내리쳤다. 너같이 시댁돈 훔쳐다 친정 갖다 바치는 도둑년은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비밀번호는 내가 진작에 바꿨으니까 당장 네 친정으로 썩 꺼져. 화면이 팟하고 까맣게 꺼졌다. 복도에는 쥐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굳게 닫힌 짙은 회색 방화문 앞에 서서 문짝에 비친 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가 결혼 생활 3년을 보낸 집이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웅웅거렸다.
꺼내서 확인해보니 남편 강민재가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비번인 그는 아마 저 문 뒤쪽 어느 방구석에 찌질하게 숨어있을 것이다. 여보, 일단 처가에 가서 며칠만 지내.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고 화 좀 풀리시면 그때 와서 사과해.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자꾸 말대꾸하지 말고. 그 200만 원은 그냥 당신이 가져간 걸로 쳐. 나중에 내 월급 타면 다시 채워 넣을 테니까. 빨리 가. 위우들 듣는데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나는 화면에 떠오른 이 몇 줄의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복도를 타고 불어온 바람에 뒷목에 솜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고는 강민재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 삭제 버튼을 터치했다. 그리고 차단 목록을 열어 그 인간을 추가해버렸다.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고 복도에서 악을 쓰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캐리어를 끌고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아파트 상가 1층 편의점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얼음물 한 병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다. 알바생이 건네는 영수증은 받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뚜껑을 따 단숨에 반 병을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방금 전 복도에서 끌어올랐던 화기를 단번에 짓눌러 주었다. 편의점 박벤치로 걸어가 앉은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VIP 포장이사를 입력했다. 가장 상단에 뜨는 곳은 서울에서 비용이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팀이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긴급 건입니다. 1시간 내로 무조건 방문하셔야 하고요. 나는 길 건너편 신호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용은 2배로 쳐서 드리죠. 전원 남자로 구성된 베테랑들만 보내주시고 손이 빠르고 제 지시를 잘 따를 분들로 맞춰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앱을 열어 문서 2개를 화면에 띄웠다. 하나는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등기부등본이었다. 두 서류의 임차인과 권리자란에는 내 이름이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김지윤. 10분 후 나는 이 두 서류를 출력한 종이를 들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구통을 든 열쇠공을 대동한 채 내가 살던 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관리소장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서류에 적힌 이름과 내 신분증을 번갈아 확인했다. 김 사모님, 이거 진짜로 뜯어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안에 가족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전화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죠. 관리소장은 꽤 비싸 보이는 도어록을 쳐다보며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계약서 확인하셨잖아요. 나는 서류의 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집은 법적으로 저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네요. 저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문고리를 교체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눈 다칠 수도 있으니 뒤로 좀 물러나 계시죠. 나는 열쇠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작하세요. 소음 커도 상관없으니 제일 빠른 방법으로 열어주세요. 열쇠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공구통에서 전기톱을 꺼내 복도의 비상 콘센트에 코드를 꽂았다.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순식간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관리소장은 뒷걸음질을 치며 양귀를 틀어막았다. 나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단단한 쇳덩어리가 톱날 아래에서 조금씩 찌그러지고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타는 듯한 금속 냄새가 매캐하게 피어올랐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도어록 기계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문이 열렸다. 집안의 냉기가 확 쏟아져 나왔다. 거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었다. 이 여사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1000만원짜리 수입산 천연 가죽 소파에 대자로 뻗어누워 포도가 담긴 크리스탈 볼을 들고 있었다. 현관문이 뜯겨나가는 굉음에 그녀는 온몸을 파르르 떨었고 들고 있던 포도볼은 그대로 그녀의 가슴팍과 가죽 소파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관에 서 있는 나와 내 등 뒤에서 전기톱을 들고 있는 열쇠공, 그리고 목을 빼고 힐끔거리는 관리소장을 번갈아 보았다. 너 미쳤어. 이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허둥지둥 굴러떨어지듯 일어났고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다. 내년이 감히 집문을 부숴? 이후로 잡년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나는 그 악다구니를 무시했다.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거실 마룻바닥을 밟았다. 강민재는 어딨어요? 내가 물었다. 민재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어디서 말머리를 돌리려고 들어. 이 여사는 나에게 달려들려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포도알을 밟고 쭉 미끄러져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간신히 벽을 짚고 버틴 그녀는 문 밖의 열쇠공을 보며 길길이 날뛰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 문짝을 왜 박살내고 지랄이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나는 길을 터주듯 비켜섰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파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덩치 큰 이삿짐센터 직원 8명이 줄지어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팀장급 직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호수를 확인하더니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가볍게 묵례를 했다. 김지훈 고객님 맞으십니까? VIP 포장이사 팀 도착했습니다. 1층의 사다리차 세팅은 이미 끝났고요. 짐은 어떤 것부터 빼드릴까요? 이 여사는 갑자기 들이닥친 건장한 사내들의 무리를 보고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순간 목구멍에 턱 걸린 듯 했다. 입을 떡 벌린 채 나와 직원들을 번갈아 보던 그녀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나는 포도즙으로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의 가죽 소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소파요. 그리고 저 85인치 텔레비전. 주방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랑 식기세척기. 안방에 있는 수입 매트리스까지요. 나는 팀장의 눈을 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전부 다 빼주세요. 전부 다요. 팀장이 한 번 더 확인했다. 네, 전부 다요. 나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식탁, 의자, 현관 신발장,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랑 건조기, 드레스룸에 맞춤형 행거까지. 벽에 붙은 거 말고 뜯어낼 수 있는 건 모조리 포장해서 내려주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서 이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하거든요. 내년이 감히. 이 여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텔레비전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렸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이 물건들 다 우리 집 거라고. 어디 털끝 하나 건드려봐. 작업 시작하세요. 나는 직원들에게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았다. 사내들은 즉시 흩어졌다. 직원 2명이 텔레비전 쪽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전원 코드를 뽑았다. 이 여사가 팔을 휘두르며 직원 1명의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다른 직원이 팔뚝으로 그녀를 가볍게 밀어냈다. 어머님, 사모님이 본인 재산 처분하시는 거니까 업무 방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 날강도 같은 놈들. 민재야. 강민재. 이 여사는 아이고 내 팔자야를 외치며 허벅지를 팡팡 내리치더니 허둥지둥 거실 탁자 위로 달려가 스마트폰을 찾았다. 그녀는 강민재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계속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발을 동동 구르던 그녀는 직원 2명이 그 무거운 가죽 소파를 번쩍 들어 올려 현관 쪽으로 손쉽게 옮기는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안 돼. 저건 내가 텔레비전 볼 때 누워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 여사가 소파 팔걸이라도 붙잡으려고 몸을 날렸지만 그녀의 손에 잡힌 건 칭칭 감겨있는 투명하고 두꺼운 포장 비닐뿐이었다. 곧이어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 나사를 푸는 전동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맙소사. 이 무슨 벼락 맞을 짓이냐. 이 여사는 완전히 넋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전문가다운 손놀림으로 메뚜기 떼처럼 집 안을 쓸어버리는 직원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팀장이 내게 다가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가리켰다. 고객님, 저 조명도 리스트에 포함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결혼할 때 내가 거금을 들여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물건이었다. 떼어내세요. 분리하기 어려우면 그냥 박살내셔도 됩니다. 유리 파편만 잘 치워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1시간 반.
딱 1시간 반 만에 온갖 사치품으로 꽉 차 있던 고급 아파트는 말소리마저 휑하게 울리는 빈 껍데기로 변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발미대는 휑한 마룻바닥뿐이었다.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엔 보기 흉한 못자국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았다. 창문에 달려있던 암막 커튼마저 싹 다 뜯겨나가 바깥의 햇살이 가감없이 쏟아져 들어오며 공간을 더욱 텅 비어 보이게 만들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엔 먼지 한 톨 남지 않았다. 양문형 냉장고가 있던 자리는 시커먼 구멍처럼 푹 파여 있었고 바닥엔 물자국만 둥글게 남아 있었다. 심지어 안방 화장실에 설치해 두었던 200만 원짜리 최고급 비데마저 직원들이 몽키 스패너로 다 해체해버렸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호스 하나만 덜렁거렸다. 천장의 샹들리에도 사라지고 전선 몇 가닥만 허공에 대롱거렸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물건이라곤 주방 구석에 볼품없이 쌓여있는 다이소에서 사온 싸구려 플라스틱 김치통 몇 개뿐이었다. 그것들은 내 소유로 된 재산 목록이 아니었기에 이 여사 차지로 남겨두었다. 이 여사는 그 김치통 무더기 옆에 주저앉은 채 산발이 된 머리에 초점 잃은 눈을 하고 있었다. 악다구니를 쓸 기운조차 다 빠져버렸는지 그저 가슴만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딱 1미터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너 천벌 받을 거다. 그녀가 고개를 쳐들고 이를 뿌득뿌득 갈며 나를 저주했다. 나는 내려다보며 입고 있던 코트 소매를 반듯하게 정리했다. 이 집 전세금 8억. 그거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 가구들 다 제 신용카드 할부로 산 거고요. 이 집구석에서 당신네 모자가 기여한 거라곤 당신들이 먹고 싼 쓰레기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 잘난 아드님 빈집에서 부디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문을 나서자 구두굽이 복도 타일에 부딪히며 경쾌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 내 등 뒤로는 죽은 듯한 적막뿐이었다. 밤 9시에 나는 서울 시내의 어느 고층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더니 귀를 찌르는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재였다. 번호를 바꿔서 건 모양이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했다. 김지윤. 스피커를 찢을 듯한 강민재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가구가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특유의 울림이 섞여 있었다. 빈 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그 메아리는 어딘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소리를 증폭시켰다. 야, 너 미쳤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전화기 너머의 그는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목소리로 시근덕거렸다. 집구석이 왜 다 텅 비었냐고? 전구 알맹이까지 다 뽑아가? 너 지금 어딨어? 배경음으로는 이 여사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저 독사 같은 년.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민재야, 전현이 비데까지 다 뜯어갔다. 나보고 이 찬 바닥에서 밤을 새우라는 거냐? 아이고 내 허리야. 허리 부러지겠다. 우리 엄마 소리 안 들려? 너 피도 눈물도 없냐? 강민재가 전화통에 대고 악을 썼다. 고작 그깟 200만 원 때문에 집을 통째로 털어가. 당장 내일 아침까지 물건 다 원상복구 시켜놔. 안 그러면 내일 당장 경찰서 가서 절도죄로 신고할 테니까. 나는 호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손가락으로 유리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강민재, 고개 들어서 사방을 좀 둘러봐.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고개 들어서 보라고. 그 집, 벽, 마룻바닥, 천장. 그 중에서 내 돈으로 산 게 단 한 뼘이라도 있어?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메신저 앱을 켰다. 전세계약서 사진과 오늘 낮에 미리 정리해둔 지난 3년간의 생활비 및 가계 지출 내역 캡처본을 그의 새로운 번호로 전송했다. 5초 후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가빠졌다. 주제 파악 좀 해. 나는 화면에 뜨는 통화 시간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거 내 집이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내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내 물건 쓰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불법 침입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너희들이야. 여보, 너. 강민재의 말투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허세는 부리지만 속으로는 덜덜 떨고 있는 자 특유의 비굴한 떠보기였다. 장난치지 마. 우리 부부잖아. 엄마가 오늘 홧김에 말실수 좀 하셨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나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었다. 거머리처럼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인간들은 피를 공급받던 줄이 끊어지면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스위트룸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에는 중앙 냉난방기가 돌아가는 희미한 바람소리만 남았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에는 눈물 자국도 없었고 악에 받쳐 붉어진 홍조도 없었다. 그저 위장 속을 시원하게 다 비워낸 듯한 홀가분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세팅을 마친 나는 어제 입었던 비즈니스 정장을 그대로 차려입고 호텔 1층 커피숍으로 내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다. 창가 쪽 자리를 잡고 앉아 핸드백에서 태블릿 PC와 전세 계약서 사본을 꺼낸 뒤 집주인 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간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누구요?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노년 남성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고 배경으로는 아침 뉴스 소리가 깔려 있었다.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마포구 아파트 세입자 김지윤입니다. 아, 김 사모님이시구먼. 최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맑아졌지만 어조에는 의아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로? 집에 물이라도 새나?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 났어? 보일러는 작년에 싹 다 고쳐놨는데 집은 아주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얼음이 플라스틱 컵에 부딪히는 진동을 느꼈다. 오늘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 해지건으로 상해 좀 드리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뉴스 소리가 갑자기 줄어든 걸 보니 최 사장님이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낮춘 모양이었다. 계약 해지? 김 사모님, 우리 계약 2년짜리인데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잖아. 중간에 방 빼면 규정상 알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일방적인 중도 해지 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죠.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는 말투였다. 위약금 비율이 보증금의 5%죠. 8억 원이니까 5%면 4천만 원이네요. 그 돈은 보증금에서 그냥 까고 주시면 됩니다. 최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쿨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4천만 원은 절대 푼돈이 아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방을 뺄 때 위약금을 안 물려고 온갖 핑계를 대거나 사정을 봐달라고 매달리기 십상이다. 김 사모님,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어. 4천만 원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의 말투가 한결 조심스러워졌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당장 짐을 빼고 이 자산을 처분해야 해서요.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출근길 버스를 바라보았다. 최 사장님, 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7억 6천만 원을 오늘 낮 12시 전까지 제가 처음 입금해드렸던 제 개인 계좌로 전액 쏴주세요. 돈만 들어오면 계약 해지 전자 확인서는 그 즉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너무 갑작스럽잖아. 최 사장님의 목소리가 커졌다. 8억이나 되는 돈을 내가 그냥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투자처에 묶어놨는데 몇 시간 만에 그 큰 현금을 어떻게 마련해. 보통 이럴 때는 다음 세입자 들어와서 돈 받아야 내어주는 게 관례지. 최 사장님, 우리 처음 계약할 때 제가 사장님 자산증명서 다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상가 건물이 3채나 있으신 분인데 마포구 아파트 전세금 정도야 금방 융통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여전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정말로 현금 마련이 어려우시다면 저도 관례대로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집은 계속해서 저의 합법적인 임대 기간에 속하게 되죠. 그거야 당연하지. 돈 안 내줬으면 그쪽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고. 좋습니다. 나는 펜을 꺼내 계약서 사본 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집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 2명이 살고 있거든요. 만약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오늘 오후에 당장 경찰 대동하고 쳐들어가서 무단 가택 침입으로 그 인간들을 끌어낼 겁니다. 마포경찰서 순찰차가 사장님 아파트 1층에 쫙 깔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겠죠. 사장님 귀한 아파트가 흉흉한 사회면 뉴스에라도 오르내리면 나중에 다시 8억에 새 놓기 꽤나 껄끄러워지실 텐데요. 최 사장님이 수화기 너머로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댁네 집안에 무슨 일이 난 거야? 거기 살고 있는 거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니었어?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사장님이 알 바 아니시고요. 사장님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7억 6천만 원이 사장님 손에 있는 한, 그 집은 내 구역이라는 거 나는 언제든지 그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소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내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돈을 빼주시면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그럼 그 집은 온전히 사장님 소유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때부터 그 안에 버티고 있는 2 인간은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아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그 인간들을 쫓아내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새 세입자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화기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최 사장님은 뼛속까지 계산적인 장사꾼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이해득 씨를 저울질했다. 위약금 4천만 원을 쿨하게 포기하고 빨리 발을 빼려는 세입자와 경찰까지 출동해서 집값 떨어뜨릴 소란을 피울 가정폭력 집안. 전자 쪽이 그에겐 훨씬 구미가 당기는 떡이었다. 조합 최 사장님의 목소리에 결단이 섰다. 오늘 오전 11시 전까지 재무 담당자 시켜서 7억 6천 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김 사모님, 계약 끝나고 나면 그 집안에 있는 불청객들한테는 나도 얄짤 없어. 사장님 재산이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장 그 인간들한테 방 빼라고 통보할 거야. 사흘. 딱 사흘 주지. 사흘 지나도 안 기어나가면 당장 열쇠공 불러서 문 따고 경찰 부를 거니까 최 사장님이 코웃음을 쳤다. 그게 시어머니건 남편이건 내 알바 아니지.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세입자 빨리 구하시길 바랄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오전 10시 45분에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며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떴다. 메시지에는 7억 6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송금인 최기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길게 늘어선 영의 행렬을 바라보며 입금 확인을 눌렀다. 8억 원의 전세 보증금에서 위약금 4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이 단 1원도 빠짐없이 내 손으로 돌아왔다. 이 집은 바로 이 순간부터 나와는 완전히 무관한 곳이 되었다. 나는 스마트폰에 깔린 다른 금융앱을 열고 신용카드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내 명의로 된 본인 카드와 2장의 가족 카드가 떠 있었다. 한 장에는 강민재, 다른 한 장에는 강민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매달 결제일이 되면 이 2장의 카드는 어김없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청구서를 뱉어냈다. 강민재의 카드 결제 내역은 주로 고급 레스토랑,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외제차 정비소였다. 반면 나를 늘 새언니라고 살갑게 부르던 시누이 강민진의 카드 내역은 백화점 명품 화장품 매장, 강남의 고급 피부 관리실, 그리고 각종 한정판 옷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결혼 3년 동안 내 월급 통장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왔다. 심지어 이 여사에게 매달 쥐어주는 200만 원의 용돈조차 내가 제때제때 이 본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로 뽑아다 바친 것이었다. 나는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는 정상 사용이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위에서 1초 정도 맴돌던 내 손가락은 이내 단호하게 가족 카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화면에 정말로 이 가족 카드를 영구 정지하겠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새빨간 경고창이 떴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두 장의 카드 상태는 순식간에 회색비대 해지 완료로 바뀌었다. 이 모든 일을 끝마친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가방에 집어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숍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깥의 햇살은 눈이 부셨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후 2시 나는 회사 내 개인 사무실에 앉아 다음 달 부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발신자 표시가 액정을 깨부술 기세였다. 나는 그 익숙한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세 번째로 벨이 울릴 때쯤에야 아주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지윤.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민재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 같았다. 숨길 수 없는 공포와 길길이 날뛰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배경음으로는 더 이상 텅 빈 방의 휑한 메아리가 아니라 어떤 공공장소 특유의 웅성거리는 소음과 그 옆에서 짜증을 내며 투덜거리는 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근무 중이야. 급한 일 아니면 끊어. 끊지 마. 너 내 카드 정지시켰지. 그는 수화기에 대고 거의 포효하다시피 했다. 나 지금 서초구 비즈니스 호텔 로비란 말이야. 프런트에서 보증금 결제하려는데 내가 카드를 막아버리면 어떡해?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거야? 나는 스마트폰을 왼손으로 바꿔들고 오른손으로는 계속해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강민재, 내가 쓰는 그 가족 카드 4명의 계좌야. 내가 본인 카드 소유자로서 너한테 제공하던 신용 한도를 내 마음대로 끊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 어제 매트리스 하나 없는 깡바닥에서 밤새우고 오늘 아침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 내가 간신히 엄마 모시고 호텔 와서 며칠만이라도 좀 쉬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카드가 먹통이잖아. 프런트 직원들이 다 우릴 쳐다보고 있고 뒤에 줄 선 사람들도 있다고. 당장 카드 정지 풀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원도 섞여 있었지만 오랫동안 오냐오냐 길들여진 자 특유의 뻔뻔함이 더 컸다. 못 풀어. 아예 해지해버렸거든. 나는 결제판을 덮으며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정 삼아 한 가지 미리 알려줄게. 어젯밤 깡바닥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해. 오늘 오전부로 집주인한테 위약금 4천만 원 물어주고 그 아파트 전세 계약 공식적으로 파기했어. 아마 집주인이 벌써 현관문에다 방 빼라고 내용 증명 붙여놨을걸? 전화기 너머가 돌연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미세한 전류 흐르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릴 뿐이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강민재의 목소리가 뚝 떨어졌다. 제 귀를 의심하는 듯한 투였다. 계약을 깼다고. 전세금이 8억인데? 보증금은 이미 내 계좌로 다 들어왔고 나는 창밖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집주인이 딱 사흘 주겠대. 사흘 뒤에도 안 기어나가면 불법 점유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더라. 그때 되면 너 경찰서 들락거리는 건 물론이고 내 회사에도 짝 소문날걸. 김지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강민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수화기에 대고 횡설수설 악을 써댔다. 거긴 우리 집이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혼자 마음대로 방을 빼.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해서 우리 엄마 말라 죽일 작정이야? 200만 원. 고작 그 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두 가지 팩트 체크 좀 할게. 나는 싸늘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첫째, 거긴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이랑 개인 대출 껴서 구한 내 집이야. 넌 10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없어. 둘째, 내 스위치를 누른 건 그깟 2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바친 걸 발밑에 짓밟으면서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구는 너희 모자의 그 역겨운 탐욕이야. 너 지금 세후 월급이 280만 원이지. 나는 그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웬만한 월세방 구하려면 보증금이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돼. 직장 생활 3년을 했는데 내 통장 잔고엔 500만 원도 없잖아. 서초구 호텔 하룻밤 숙박비가 30만 원인데 내 주제에 감당이 되겠니? 그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그가 마지막까지 두르고 있던 알량한 자존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전화기 너머로 물기 젖은 이 여사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왜 그래?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돼? 애미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저 프런트 계집애는 왜 자꾸 우릴 쳐다본대? 그냥 집에 가자. 그 깡바닥 집이라도 좋으니까 들어가자꾼. 이제 돌아갈 집 없어요. 나는 이 여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화기에 대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집주인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길바닥에 나가서 당신들 받아줄 반지하 단칸방이나 알아보시죠. 나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방금 걸려온 그의 새 번호 역시 곧바로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진흙탕 밑바닥까지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니까. 다음 날 오후. 부서 회의를 막 마치고 텀블러를 든 채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안내 데스크의 총무팀 여직원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 부장님, 1층 로비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예약도 안 하셨는데 무조건 부장님을 만나야겠다며 난리를 치셔서 지금 보안 요원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부장님 친척이라고 하시던데요. 여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옷차림은 되게 화려한데 엄청 흥분하셔서 계속 부장님 성함만 부르짖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텀블러를 맡기고는 재킷 옷깃을 한번 툭툭 털어 정돈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익숙한 실루엣을 단번에 발견했다. 강민진. 그녀는 오늘 이번 시즌 신상 실크 블라우스를 빼입고 지난달 내가 면세점에서 사준 블랙 퀼팅 명품 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출입 게이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던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희번덕대며 하이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달려왔다. 새언니, 그녀는 로비를 오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꽥소리를 질렀다. 보안 요원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막아섰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다.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1미터쯤 거리를 두고 멈춰 선체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여기 웬일이야? 화장품 매장 출근 안 했어? 나는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언니가 지금 나한테 웬일이냐고 물어볼 얼굴이 있어. 강민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게이트 차단발을 꽉 움켜쥐고 그 너머로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 대체 오빠랑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젯밤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는 말도 못 잇고 엉엉 우셨어. 언니가 집구석 살림살이 다 빼가고 전세까지 뺐다며. 지금 두 사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오빠 신용카드까지 다 막혀버렸어. 언니 진짜 미쳤어?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 몇몇이 이미 걸음을 늦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난 그저 내 물건을 되찾았을 뿐이야.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내가 말했다. 왜, 이 여사가 그 말은 안 하든? 본인이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 싹 바꿔버리고 나보고 친정으로 꺼지라고 윽박질렀다는 건 쏙 빼놓고 얘기하셨나 보네. 그건 언니가 엄마 생활비 200만 원에 손을 댔으니까 그런 거잖아. 강민진은 기가 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목청을 돋웠다.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깜빡깜빡 하시는데 설령 언니를 의심하셨다 쳐도 언니가 오해를 잘 풀면 되는 문제 아니야? 며느리잖아. 어른이 그러시면 좀 맞춰드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내쳐? 지금 오빠가 보증금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 알아? 해명.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가 해명하려고 했을 때 인터폰에 대고 당장 꺼지라고 패악을 부린 게 그 여자야. 그렇게 줏대가 대단하시니 나도 그 소원 들어드린 것뿐이고. 언니 진짜 너무해.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강민진이 쾅 하고 발을 구르자 어깨에 매달려 있던 그 블랙 명품백이 팔뚝 쪽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가방을 치켜 올렸다. 내 시선이 그 가방에 꽂혔다. 가족, 나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속 잠금 장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니까 하는 말인데 일단 그 가방부터 나한테 돌려줄래. 강민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등 뒤로 감추며 눈동자를 심하게 떨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 언니가 나한테 선물한 거잖아. 난 단 한 번도 그걸 너한테 선물한다고 말한 적 없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는 크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지난달 면세점에서 내가 매장 직원들 다 명품백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데 너만 없어서 무시당한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잖아. 그거 내 신용카드로 긁었고 영수증 명의도 내 이름이야. 난 그저 며칠 빌려준 것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빌려줄 생각 없어. 언니 지금 완전 억지 부리는 거 알아? 강민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세상에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딨어. 그 가방 말고 또 뭐가 있더라. 나는 방방 뛰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 잠금을 풀었다. 아, 맞다. 강남 피부관리실 VIP 회원권. 그것도 내 이름으로 끄는 건데 아직 잔액 500만 원쯤 남아있지? 강민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 피부관리실은 그녀가 평소 허영심 넘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과시하던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피부관리실 전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연락처 뒷번호 0428입니다. 유나는 강민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감상하며 아주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제 명의로 된 VIP 회원권. 지금 실사용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사용자가 강민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즉시 그 회원권 사용 권한 전부 정지시켜주세요. 남은 잔액은 이번 주말에 제가 직접 매장 방문해서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그 회원권 쓰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미쳤어. 언니 진짜 미친 여자야. 강민지는 나를 보며 입술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거칠에 화려한 삶을 위장하기 위해 둘러썼던 껍데기들이 단 1분 만에 내 손에 의해 발가벗겨졌다. 가방 내려놓고 이제 그만 가방. 나는 출입게이트 옆 검은색 대리석 테이블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안 놔. 이건 내 거란 말이야. 강민지는 그 가방을 품에 와라 끌어안고는 눈가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자신이 가장 잘 써먹는 피해자 행세로 동정표를 구걸하려 들었다. 안 내려놔도 상관없어.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을 쳐다보았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지금 저희 회사 로비에서 어떤 분이 제 소유인 800만 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불법으로 탈취하려고 하네요. 영수증이랑 카드 결제 내역 전부 제게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결국 강민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절망에 찬 비명을 내지르며 대리석 테이블 위로 가방을 퍽하고 패대기 쳤다. 가방의 금속 체인이 단단한 돌에 부딪히며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김지윤, 너 평생 벌받을 거야. 이 독사 같은 년. 그녀는 엉엉 울며 뒷걸음질을 쳤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나는 다가가 그 검은색 명품백을 집어들고 있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향해 못을 박았다. 다음번엔 단순히 카드 정지로 안 끝날 테니까. 로비에서의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며칠 동안 세상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서울의 초여름 첫 폭우가 쏟아졌다. 금요일 오후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했다.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오피스 빌딩의 통유리 창을 거세게 때렸고 바깥 하늘은 한밤중처럼 새까맣게 가라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 나는 회사 1층 현관 비가림막 아래 서서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있었다. 저만치 회전문 밖에서 흠뻑 젖은 남자 한 명이 불쑥 뛰어들어왔다. 우산도 쓰지 않아 머리카락은 미역줄기처럼 이마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빳빳하던 정장 바지에는 흙탕물이 잔뜩 튀었으며 구두 굽 주변은 시뻘건 진흙투성이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남자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앞뒤 잴 것 없이 내 쪽으로 달려왔다. 강민재였다. 내 앞까지 뛰어온 그에게서는 퀴퀴한 반지하 특유의 곰팡내가 진동했다. 빗물의 비릿한 냄새까지 뒤섞여 구역질이 쏠릴 정도였다. 여보, 그가 나를 불렀다. 사포에 갈린 듯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여기 웬일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진짜 다 잘못했어. 강민재는 갑자기 무릎이 풀린 듯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빌딩 로비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의 바짓단을 타고 시커먼 빗물이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퇴근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경악 어린 표정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통쾌한 복수심 같은 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혐오감뿐이었다. 안 일어나. 당신이 용서해줄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강민재는 두 손을 싹싹 빌다가 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내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허공을 갈랐다. 무한하게 공중을 맴돌던 그의 손 위로 빗물과 뒤섞인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여보, 우리 엄마가 진짜 크게 뉘우치고 계셔. 그 200만 원 엄마가 둔 곳을 깜빡하신 거였어. 어제 이삿짐 플라스틱 박스 바닥에서 찾으셨단 말이야. 당신을 모함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 찾았다고.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이 찌질한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참으로 어설픈 변명이었다. 난 애초에 그 서랍장에 손을 댄 적조차 없고 그 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는 지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버리니 그따위 알량한 거짓말로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지금 어디 살아? 내가 차갑게 물었다. 노원구 반지하 단칸방에 강민재가 훌쩍거리며 서러움과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방에서 곰팡내 나고 오늘 같은 날엔 비 들어올까 봐 창문도 못 열어. 싱크대 하수구에서는 자꾸 역류하고 엄마는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다고 맨날 바닥에 주저앉아 나보고 무능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우셔. 여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당신 철통같이 지켜줄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쓴소리 반마디도 못하게 내가 다 막을게.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구두 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전 전화통에 대고 당장 물건 원상복구시켜 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쓸 때만 해도 그는 나를 지켜줄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다. 이 여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보고 친정으로 꺼지라고 했을 때도 그저 나보고 참으라는 비겁한 문자 한 통만 띡 보냈던 놈이다. 나는 몸을 돌려 로비 한쪽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강민재는 내가 마음을 돌린 줄 착각했는지 허겁지겁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절뚝거리며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나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얼음물 한 병을 집어들고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생수병 뚜껑을 비틀어 연 뒤 몸을 돌려 진흙투성이인 강민재의 구두를 향해 차가운 얼음물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콸콸 쏟아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진흙을 씻어내리며 그의 바짓단 사방으로 튀었다. 강민재는 넋이 나간 채 얼어붙었고 내가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청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나는 텅 빈 플라스틱 병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쑤셔 넣고 핸드백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다.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받아. 강민재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가 봉투 입구를 열고 안에 든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맨 앞장 최상단에는 시커멓고 굵직한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혼 협의서. 그의 낯빛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너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그는 고개를 쳐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겨우 이런 사소한 일로? 돈도 다 찾았잖아. 사소한 일. 나는 그가 쥐고 있는 협의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안에 적힌 조항 똑똑히 읽어봐.
결혼 3년 동안 이 집 전세금, 혼수 가전가구, 생활비까지 넌 재산 형성에 단일원도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 분할 같은 헛꿈 꾸지 말고 포기각서에 당장 사인해. 내일 오전 10시 신분증 챙겨서 가정법원 앞에서 보자. 내가 사인 안 하겠다면 강민재가 돌연 언성을 높였다.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듯 튀어나온 헛에 가득한 발악이었다. 나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쫓겨나. 나도 지난 3년 동안 내 청춘 다 바쳤어. 사인 안 하면 나도 협의 이혼으로 안 끝내.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야. 나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지난 3년 동안 내가 대신 갚아준 내 신용카드 값, 내 엄마한테 매달 갖다 바친 용돈, 내 입구멍으로 들어간 식비까지 전부 다 채무로 돌려서 법원에 청구할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내 월급으로 평생 그 빚을 다 갚을 수나 있을지? 강민재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그 이혼 서류를 죽일 듯이 꽉 움켜쥐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하게 우그러들었다. 너 진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게 굴 거야. 그는 이를 꽉 깨물었지만 그 눈빛엔 분함만이 가득했다. 내 엄마가 내 입으로 직접 꺼지라고 하셨잖아. 난 그저 하명하신 대로 착실하게 따르고 있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빌딩 현관을 빠져나왔다. 마침 호출한 검은색 택시가 인도 옆에 멈춰섰다. 나는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빗방울이 사선으로 쏟아지는 차창 너머로 아직도 그 서류 뭉치를 쥔 채 영혼이 빠져나간 목각 인형처럼 폭우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강민재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날아갈 듯 홀가분했다. 한 달 뒤, 강남구에서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고급 한우 전문점. 하얀 장갑을 낀 종업원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위로 불판 위에 올려진 최상급 한우 꽃등심을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하고 있었다. 기름방울이 참수 위로 뚝뚝 떨어지며 지글지글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를 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식재료 특유의 풍미가 진하게 맴돌았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친정엄마였다. 아이고, 고기 아주 연하게 잘 구워졌네. 엄마는 불판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새로 사들인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세팅하신 모습이었다. 엄마는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으셨다. 내가 혼자 캐리어를 질질 끌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묵묵히 내 짐을 받아 들고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셨을 뿐이다. 강민재가 왜 같이 오지 않았는지 묻지도 않았고 내 앞길을 어떻게 할 건지도 다그치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처럼 밤에 잠들기 전 내 이불깃을 포근하게 덮어주셨을 따름이다. 종업원이 다 구워진 등심 한 점을 엄마 앞에 하얀 백자 접시에 정갈하게 올려드린 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피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서둘러 입에 넣지 않으셨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굵은 소금을 콕 찍더니 내 앞접시에 살포시 올려주셨다. 지훈아, 많이 먹어라. 너 요새 얼굴살이 쏙 빠졌다. 엄마는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보는 듯한 평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앞접시에 놓인 그 고깃덩이를 가만히 응시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가정법원을 막 걸어 나왔다. 강민재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생존이라는 당장 눈앞의 압박과 빚더미에 앉을지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그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변호사 말로는 이 여사는 그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심각한 관절염을 얻었는데 강민재가 돈 아깝다며 약값조차 대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 두모자는 이번 주말에 누가 경동시장에 가서 떨이 배추를 사와서 김치를 담글 거냐를 두고 매일같이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에 맞이 않던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철저히 추락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한때 나는 결혼이란 인내이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일이라고 착각했다. 내가 뼈골 빠지게 희생하고 모든 걸 내어주면
언젠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애초에 그 서랍장 안에는 200만 원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다. 그건 그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나를 쥐고 흔들기 위해 완벽하게 날조된 핑계에 불과했다. 나는 그 고기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육즙이 입안 가득 팡 터지며 깊고 진한 풍미가 혀끝을 감돌았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나는 맞은편에 앉은 엄마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다. 이 세상에서 단돈 200만 원으로 지난 3년 내내 내 등골을 빨아먹던 끔찍한 거머리 때를 떼어내고 인간의 탈을 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완벽하게 까발릴 수 있었다니. 이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남는 장사를 한 셈일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